시대를 초월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쪽의 태양이 거칠지만 아름다운 땅을 비추는 곳입니다. 대륙을 깊숙이 가르는 피오르드, 하늘 높이 솟은 절벽,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름의 움직임을 반사하는 바닷물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거칠지만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바이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그저 피에 굶주린 야만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무시무시한 가면 뒤에 숨은 선원, 상인, 농부, 그리고 숙련된 장인이었을까요? 비교적 작은 정착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정복하고 머나먼 해안까지 도달하여 유럽 역사에 그토록 중요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이름을 가진 이 용맹한 전사들은 어떻게 번창하는 도시와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탐험, 확장, 그리고 문화 교류의 시대였던 바이킹 시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여행을 통해 바다와 먼 항해에 깊이 연관된 삶을 살았던 실존 인물들을 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되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지평선 너머로 모험을 감행했던 이들의 동기와 열망을 이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기원, 그들을 낳은 땅, 그리고 영광, 그리고 때로는 망각으로 이어진 첫걸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지리적, 기후적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건들은 주민들의 성격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이 어떻게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들을 형성했는지, 한정된 비옥한 땅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도록 이끌었는지, 그리고 천연 항구와 바다로의 접근성이 어떻게 그들에게 세계 탐험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알아봅니다. 중세 초기 스칸디나비아 사회의 사회 구조와 그 기반, 그리고 이후 그들의 업적의 토대가 된 가치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바이킹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빠르고 가벼운 최초의 롱십이 북해를 누비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최초의 습격과 이 용감한 선원들이 위험한 항해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인 1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공격에 주목할 것입니다. 기록된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으며 북방 전사들이 여러 유럽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바이킹의 확장이 어떻게 서쪽 땅으로 퍼져나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정착민이 살았던 아이슬란드와 불굴의 개척 정신 덕분에 거친 해안을 정복한 그린란드 등 외딴 대서양 섬들의 탐험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또한 콜럼버스보다 훨씬 이전에 발견되었을지도 모르는 신비로운 땅, 빈란드의 전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영국으로 향합니다. 바이킹이 영국과 아일란드 땅을 침략한 과정, 대이교도 군대가 결성된 과정,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지배지역인 데인로가 영국 지도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아봅니다. 이러한 침략이 영국 제도의 정치적, 문화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확장은 서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여 유명한 바랑기아인에서 그리스인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비잔티움, 하자르 카간국을 연결했던 무역로, 이 강들을 통해 운송된 상품, 그리고 바이킹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복잡한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가 설립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족이 어떻게 지금의 프랑스에 정착하여 노르망디 공국을 형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66년에 유명한 영국 정복을 포함하여 이후 유럽 역사에서 이 공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킹은 정복과 확장 외에도 숙련된 무역상이자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바이킹의 경제, 그들이 생산하고 거래했던 주요 상품, 그리고 화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속, 나무, 뼈로 놀라운 물건을 만들어낸 스칸디나비아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이킹의 사회와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 일상생활을 지배했던 법률과 관습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교 종교, 신과 영웅으로 가득한 풍부한 신화, 그리고 그들이 문자와 점술에 사용했던 신비로운 룬 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특한 문양과 상징을 가진 바이킹 예술 또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바이킹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설적인 족장과 왕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라그나르 로스브루크, 뛰어난 전략적 감각으로 유명한 이바르, 그린란드를 발견한 붉은 에리크,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 중 한 명이 된 성인 올라프와 같은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는 쇠퇴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세계관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 기독교화 과정과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해진 중앙집권적 민족국가의 형성을 포함하여 바이킹 확장의 쇠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확장의 시대는 끝났지만 바이킹의 유산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습니다. 바이킹의 영향력이 유럽과 전 세계에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화,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는 지명, 그리고 현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적 유산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시대를 거쳐온 바이킹의 이미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무시무시한 야만인에서 낭만적인 영웅으로 바이킹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서 바이킹의 역할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단순한 교과서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인간 정신의 강인함, 탐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모든 피오르드와 모든 돌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이 경이로운 세계에 푹 빠져보세요. 북풍이 고대 이야기를 속삭이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중세 초기 스칸디나비아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험준한 피오르드와 끝없는 숲속에서 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꿀 힘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지역들은 자연이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피오르드라고 불리는 깊은 만으로 움푹 패인 바위투성이 해안선은 천연 항구를 형성했지만 동시에 육로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울창한 숲은 배와 집을 짓는 데 필수적인 목재를 제공했지만 야생 동물의 피난처이자 농경의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시원했고 짧은 여름은 사람들의 인내심과 창의력을 요구했습니다. 대략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이 시기, 스칸디나비아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족장, 즉 얄이 통치하는 여러 부족과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들의 권위는 개인의 힘,
지혜,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는 능력에 기반했습니다. 사회는 주로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농장에서 살면서 농업, 축산업, 어업, 사냥에 종사했습니다. 삶은 계절의 변화를 포함한 자연의 순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삶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은 강했고 가족의 명예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은 만약 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대부분 전통과 관습에 기반한 구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쟁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회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지도자 또한 이곳에서 선출되었고 중요한 공적 사안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경제는 주로 자급자족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존재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모피, 가죽, 생선, 철 등 잉여 생산물을 이웃 나라들과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무역 관계는 이후에 위대한 항해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스칸디나비아의 지리적 위치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다는 식량의 원천이자 다른 땅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예로부터 숙련된 선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해의 혹독한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빠르며 항해에 적합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드라카르로 알려진 이 배들은 바이킹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좁은 용골, 높은 선수, 그리고 사각도떡돌에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바다와 강을 빠르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초기 스칸디나비아의 사회 구조는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최상위에는 족장, 자알, 과, 코농, 즉 권력을 종종 무력으로 선출되거나 승인받는 족장과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농민과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에는 전쟁 포로나 채무자였던 노예, 즉 노예 스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노예 제도가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처럼 잔혹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노예들은 종종 돈을 주고 자유를 얻거나 심지어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요인 또한 중요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토지는 항상 비옥한 것은 아니었고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정한 압력을 가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땅과 자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더욱이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숙련된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습지 광석에서 철을 채굴하여 무기, 도구, 보석을 제작했습니다. 생산품의 품질이 높아 무역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긴밀히 연결되면서도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해술, 첨단 야금술, 굳건한 공동체 유대감, 그리고 새로운 자원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그들의 유명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광활하고 미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그 가능성들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에 도달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을 영광과 공포, 그리고 우리가 바이킹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로 이끈 첫걸음이었습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넓은 바다로 나아가 먼 땅으로 향하게 된 동기는 다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구 통계적 압력, 즉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옥하지 않은 땅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요인이 더해졌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사회는 뚜렷한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위계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더 큰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다는 장애물이 아니라 관문이었습니다. 드라카르라는 이름의 이 배는 당시 공학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배였습니다. 길고 좁으며 선체가 낮아 얕은 물과 강을 쉽게 항해할 수 있었고, 파도를 자신 있게 탈 수 있었습니다. 깊은 용골은 안정성을 보장했고, 평평한 바닥은 비포장된 해변에도 정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각돛과 노가 달린 돛대는 바람이 불거나 거센 바람, 그리고 잔잔한 날씨에도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배들은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신뢰성이 높아 장거리 항해와 기습 공격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초기 습격은 대체로 정찰 원정이었습니다. 항해를 떠난 소규모 전사 집단은 손쉬운 먹잇감, 귀중품, 심지어 때로는 노예로 팔아넘길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러한 습격은 대개 단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전사들은 불시에 나타나 약탈하고 귀중품을 모두 훔친 후 지역 주민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진정으로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연 최초의 사건 중 하나는 1793년 영국 린디스판 섬의 세인트 커스버트 수도원 습격이었습니다. 린디스판은 노썸부리아 해안에 위치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부유한 수도원 중 하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평화롭고 사색적인 삶을 살았으며 어떤 위협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793년 6월, 평범한 어느 날, 배들이 섬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에게 생김새와 언어가 전혀 생소한 전사들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인이자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을 침략하여 수도사들을 살해하고 보물을 약탈하고 귀중한 교회 유물과 서적들을 약탈했습니다. 이 공격은 특히 잔혹하고 무례하여 동시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린디스판 습격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보호받고 신선한 장소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세력에게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격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기록을 보관했던 수도사들은 바이킹을 북방인, 이교도, 그리고 이 땅을 파괴하기 위해 북쪽에서 온 바다 늑대로 묘사했습니다. 왜 린디스판일까요? 아마도 수도원이 선택된 것은 그 지역의 취약성과 부의 상징성 때문일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일반적으로 전사가 아니었고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그들의 보물은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도원은 섬에 위치해 있어 바닷길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는데 이는 바이킹의 전술에 적합했습니다. 이 약탈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지만 이후 수세기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유사한 사건들 중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약탈뿐만 아니라 정착과 교역을 목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적극적으로 탐험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확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이킹들에게 그러한 원정은 단순한 공격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이자 삶의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항해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새로운 땅과 자원을 찾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원정은 영광과 부를 가져다 주었고 전사와 그의 백작 또는 왕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린디스판 약탈 이후 그러한 공격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전사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유럽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위대한 바이킹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새로운 땅,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발견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방 선원들의 확장이 유럽 전역에 첫 발을 내디딘 후 그들의 여정은 새롭고도 흥미진진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국면은 서쪽으로 미지의 대서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본거지이자 정복의 도구로 삼았던 바이킹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땅과 기회라고 믿었던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페로 제도는 그들의 여정의 첫 번째였습니다. 북대서양에 잠긴 이 바위섬들은 8세기 후반이나 9세기 초 노르웨이 선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토착민이 살지 않는 이 땅은 정착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이곳에서 양과 염소를 위한 방목지와 어업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페로 제도에서의 삶은 혹독했지만 본토에 존재했던 엄격한 위계와 규칙에서 벗어나 독립심을 느끼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서부 개척지 타험의 진정한 돌파구는 아이슬란드의 발견이었습니다. 약 870년 전 사가에 따르면 나다르, 노르웨이 바이킹 또는 다른 기록에 따르면 고름이라는 사람이 노르웨이에서 항해하던 중 우연히 이 거대한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섬을 스노울란드라고 불렀는데 이는 얼음으로 뒤덮인 봉우리를 뜻하는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착은 그보다 훨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약 87년 전 살인 혐의로 노르웨이에서 추방된 잉골프 아르나르손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기둥들을 가져갔는데 관습에 따르면 이 기둥들은 그가 정착할 곳을 나타낸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그는 이 기둥들을 바다에 던졌고 그 기둥들은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로 알려진 곳에 해안에 떠밀려 왔습니다. 잉골프는 그곳에 정착지를 세웠고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과 혹독한 기후를 가진 땅이었지만 비옥한 계곡과 풍부한 어장은 정착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후 100년 동안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하랄 페어헤어 왕의 폭정을 피해 아이슬란드로 이주했거나 더 나은 삶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 언어,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중 하나인 알팅이라는 독특한 정부 형태를 발전시켰는데 이 의회는 매년 회의를 열어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자치와 자유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농부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고 선원들은 차가운 대서양 바닷물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의 자원을 활용하고 자연의 도전에 적응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고래를 잡았습니다. 바람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돌과 잔디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힘, 용기, 그리고 생존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쪽으로의 확장의 다음 단계는 그린랜드의 발견이었습니다. 약 999년 전 유명한 바이킹 에릭 더 레드 역시 범죄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되어 서쪽으로 새로운 땅을 탐험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는 이름과는 달리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섬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남서쪽 해안에서 에릭은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땅을 가진 피오르드를 발견했고 정착민들을 유치하고자 이 섬에 그린랜드, 즉 녹색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붉은 에릭은 그린랜드에 동서 2개의 주요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약 999년 전 그는 정착민들을 태운 약 25척의 배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린란드의 삶은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주된 생업은 목축, 물개와 바다코끼리 사냥, 그리고 주로 모피와 상아를 거래하는 유럽과의 무역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정착지는 약 500년 동안 존속했지만 결국 버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또는 지역 이누이트족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서쪽으로 항해하는 동안 북아메리카 해안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약 1000년 전 서기 1000년경 붉은 에릭의 아들 레이프 에릭손이 발견한 빈란드라는 땅이 있습니다. 사가에 따르면 레이프는 그린란드에서 서쪽으로 항해하여 포도밭이 있는 땅을 발견했고 이 땅의 이름이 빈란드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섬의 랑스 오 메도스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은 약 1000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에 바이킹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그곳에서 주택, 대장간, 그리고 다른 건물들을 포함한 바이킹 정착지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와는 달리 빈란드의 정착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이킹들은 토착민들의 적대감에 부딪혔거나 혹독한 환경과 고향과의 외딴 거리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빈란드 신화는 바이킹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탐험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갈증과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서쪽으로의 항해는 바이킹들의 뛰어난 항해 기술과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고 혹독하지만 기회가 가득한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며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쪽으로 항해하며 바이킹들은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여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어쩌면 북아메리카 해안까지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와 끈기로 가득 찬 이 긴 항해는 그들의 뛰어난 항해 기술과 끝없는 탐험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들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것 외에도 유럽의 다른 지역,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에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바이킹의 영국 제도 도착은 단일 침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점진적인 약탈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이 이 땅에 처음 등장한 증거는 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약탈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이킹은 주로 귀중품의 창고 역할을 하면서도 적절한 방호시설이 부족했던 부유한 수도원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영국 번개의 새로운 시대를 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이었습니다. 노선부려 해안의 한 섬에 위치한 이 수도원은 영국 기독교 생활과 문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불시에 나타나 수도원을 약탈하고 수도사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으며 막대한 부를 약탈했습니다. 이 습격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노르드 침략자들의 잔혹함과 파괴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린디스판에서 일어난 사건은 유럽에서 바이킹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그들을 무자비한 전사라는 이미지로 굳건히 만들었습니다.
초기 약탈에 성공한 바이킹들은 더욱 조직적인 집단을 이루어 영국 제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9세기 중반 소위 대이교도 군대가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이 군대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수많은 함선과 수천 명의 전사로 구성된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이 군대에는 다양한 스칸디나비아 민족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이교도 군대는 오랜 세월 영국에서 지역 앵글로색슨 왕국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마을과 요새를 파괴하며 점차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웨식스의 왕 알프레드 대왕은 바이킹에 대한 저항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덕분에 앵글로색슨족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왕국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상당 부분이 바이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데인로 지역을 뜻하는 데인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데인로는 바이킹들이 자신들의 질서, 법률, 관습을 확립했던 잉글랜드 북부와 동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유한 통치 체계, 무역 관행,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인로에서 바이킹들은 농업, 수공예, 그리고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했는데 그중 많은 곳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스칸디나비아식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인로의 일상생활은 앵글로색슨과 스칸디나비아 전통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삶은 단순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흙바닥이 깔린 나무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곡물, 고기, 생선, 유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양모와 가죽으로 만든 단순하지만 튼튼한 옷을 입었습니다. 데인로에 살았던 바이킹들은 고향과의 유대감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이 시기는 갈등과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문화 교류의 시대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바이킹은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영어에서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은 스칸디나비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영국 외에도 바이킹은 아일랜드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에메랄드 섬에 도착한 바이킹은 수도원과 해안 정착지를 약탈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이 거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영국과는 달리 아일랜드에서는 바이킹의 영향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블린, 워터퍼드, 리머릭과 같은 교역소를 세웠고 이 교역소들은 결국 주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정착지들은 아일랜드와 유럽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바이킹 또는 노르만족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지역 분쟁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아일랜드 시족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함선은 이러한 불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섬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문화와 사회는 완전한 동화를 견뎌낼 만큼 회복력이 강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바이킹은 지명, 언어, 그리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아일랜드 마을들이 스칸디나비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어의 일부 단어와 표현 역시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일랜드에 정착한 바이킹들은 점차 지역 문화와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아일랜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따라서 바이킹의 영국과 아일랜드 정복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빠른 습격과 장기간의 정복 및 정착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린디스판에서 일어난 사건, 대이 교도군대의 도착, 데인로의 형성,
그리고 아일랜드에 무역 정착지를 건설한 사건들은 모두 유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바이킹은 피의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풍부한 문화적, 언어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랑기아인에서 그리스인으로 이어지는 길은 단순한 교역로가 아니었습니다. 북유럽과 남유럽, 그리고 동방의 강대국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시대였습니다. 바이킹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서쪽 해안을 휩쓴 그들의 빠른 약탈을 떠올리지만 그들의 확장은 그들의 고속도로가 된 강들을 따라 동쪽으로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보로호프강, 로바트강, 드네프르강, 그리고 서부 드비나강과 같은 거대한 강들이 가로지르는 광활한 동유럽을 상상해 보십시오. 루스어로 바랑기인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바로 이 수로를 따라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항해는 8세기 또는 9세기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출신의 용감한 선원과 상인들이 새로운 땅, 부, 그리고 무역 기회를 찾아 항해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쪽 경로의 주요 목표는 비잔티움, 즉 루스어로는 그리스 제국으로 알려진 곳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잔티움의 웅장한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무역, 문화, 그리고 부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랑기인들은 모피, 밀랍, 꿀, 그리고 노예를 북부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은, 비단, 향신료, 그리고 다른 귀중한 물품들과 교환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여정은 길고 위험천만했습니다. 바랑기인들은 거센 강의 급류를 헤쳐나가고 급류와 싸우며 지역 부족의 공격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강을 따라 요새화된 정착지를 건설했는데 이 정착지는 이동 거점이자 교역소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는 라도가 호수였으며 이곳에서 스타라야 라도가 정착지가 형성되었고 이후 노브고로드는 수세기 동안 루스 북동부 지역의 주요 무역 및 정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랑기인들은 여정 동안 다양한 민족과 마주치고 교류했습니다. 특히 하자르 카간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볼가강 하류 지역과 부코카서스에 위치한 이 강력한 국가는 무역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자르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바랑기인들은 무역 원정의 안전을 위해 하자르인들과 협상하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심지어 군대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하자르족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역 상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루스에서 발견된 아람 및 비잔틴 동전과 같은 고고학적 유물들은 하자르족이 광범위한 교역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최종 목적지는 비잔티움이었습니다. 바랑기족은 드네프르 강을 따라 급류를 헤치고 흑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화려함과 부로 그들을 놀라게 한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이 북방의 전사와 상인들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이 훗날 루스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랑기족의 군사력은 동방 원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역뿐 아니라 군사 작정에도 참여했으며 때로는 비잔틴 황제를 위해 용병으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유명한 바랑기족 연대는 엄청난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정의의 전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랑인들은 무역 외에도 자신들의 관습과 조직을 동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동유럽 최초의 국가 형성에 참여했습니다. 과거 이야기에 따르면 862년경 노브고로드의 통치자로 부름받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류리크는 러시아 군주 왕조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그의 도착은 바랑기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 형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부 바랑기족의 삶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전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명성을 쌓고 장기적인 사업 관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은 숙련된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요새화된 정착지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점차 언어와 관습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스몰렌스크 인근 그네즈도보와 체르니고프 인근 셰스토비차와 같은 곳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은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무기, 보석, 도구, 그리고 주거용 건물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바랑게인들이 단순한 일시적인 방문객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정착지를 건설하고 수공예품을 생산하고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동부 경로의 중요한 측면은 단일 경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경로가 존재했고 바랑게인들은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하거나 안전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는 드네프르 강을 따라갔고 어떤 경로는 서부 드비나 강을 따라 발트해를 거쳐 더 멀리 유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로를 주도하는 경제는 물물 교환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모피, 특히 흙담비와 담비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밀랍과 꿀 또한 귀중한 수출품이었습니다. 바랑기인들은 비잔티움과 다른 남부 국가들에서 은화, 디르함을 수입했는데 이는 무역의 주요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 은화는 보물 창고에서 흔히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화폐 유통 규모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부에서 바랑기족의 역할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 점점 더 융화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며 군사적, 정치적 권력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랑기족의 요소가 슬라브족, 핀우그르족, 그리고 다른 요소들과 섞여 고대 러시아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랑기아인에서 그리스인으로 이어지는 길은 단순한 무역과 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 진취성, 그리고 혁신에 대한 열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민족과 문화가 어떻게 교류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며 새로운 형태의 국가와 문명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은 동유럽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민족적, 문화적 지형을 형성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혈관처럼 흐르는 강을 통해 멀리 떨어진 세계들을 연결하고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세기를 거쳐온 여정의 다음 장으로 순조롭게 나아갑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열정과 진취성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 유럽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공국 중 하나를 건국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노르만족, 노르망디의 등장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이킹들이 해상로를 활발하게 탐험했던 중세 초기는 단순히 약탈이나 무역로 탐색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종종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 제도와 동쪽 지역에 대한 공격이 더욱 조직화되자 일부 바이킹 집단은 스칸디나비아 남부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옥한 땅과 긴 해안선을 가진 프랑스는 매력적인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습격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었던 이전의 원정들과는 달리 10세기 초 노르만족이 프랑스 해안에 도착한 것은 다소 달랐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910년 롤로 또는 때때로 붉은 롤로로 불렸던 지도자가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센강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의 삶과 투쟁을 경험한 이들은 단순히 약탈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 자신들의 땅을 찾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은 내부 갈등과 외부 위협으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파괴적인 약탈을 막고자 했던 샤를 3세 단순왕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롤로와 그의 부하들을 무력으로 몰아내려 했다면 길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들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1914년 생클레르 슈랩터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롤로와 그의 전사들은 센강 하류의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무엇보다도 왕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바이킹과 적들로부터 이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법은 프랑스 영토에서 바이킹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일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땅은 이후 북부 사람들의 땅을 뜻하는 노르망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롤로는 초대 노르망디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노르만족은 많은 전통을 유지했지만 점차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지역 관습과 법률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지역 발전에 그들만의 독특한 공헌을 했습니다. 노르망디의 일상생활은 노르망디의 통치 아래 점차 변화했습니다. 군사 주둔지는 요새화된 성으로 바뀌었고 이 성들은 방어시설과 정부 중심지 역할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노르만족은 뛰어난 건축술을 지녔으며 그들의 석조성은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상징했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무역 또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르망디의 편리한 해안 위치와 주요 무역 노와의 근접성 덕분에 더욱 그랬습니다. 노르만 공작들은 점차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게르만 법과 로마 법의 요소를 결합한 법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노르만 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호전성이었습니다. 전사들은 이전처럼 높은 지위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공작과 왕을 섬겼습니다. 노르망디 역사에서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노르망디 공작들은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종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긴장과 갈등의 시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르망디는 프랑스 왕국의 일부로 남아 프랑스 왕국에 기여했습니다. 공국이 건국된 지 약 100년 후인 1149년 가장 유명한 노르만족 중 한 명인 윌리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정복왕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로버트 1세 공작과 그의 후궁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윌리엄은 어린 나이에 공국을 물려받았고 그의 통치 기간은 권력 다툼과 입지 강화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이자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윌리엄의 지도 아래 노르망디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혁을 실시하고 육해군을 강화했으며 무역과 수공업을 장려했습니다. 노르만족은 규율, 용기, 그리고 군사작전을 조직하는 데 있어 뛰어난 명성을 떨쳤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정복왕 윌리엄이었습니다. 1066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참외왕이 서거한 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윌리엄은 영국 왕실과의 혈연 관계 그리고 자신이 주장했듯이 왕위 계승의 약속에 의지하여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1066년 10월 25일에 벌어진 헤이스팅스 전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지휘하는 노르만 군대는 앵글로색선족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르만 정복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윌리엄은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고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노르만 정복은 영국의 사회, 언어, 문화, 그리고 정치 체제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르만족이 사용했던 프랑스어는 영어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 영어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노르만 귀족들은 영국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봉건 제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성, 교회, 수도원이 건설되었고 그중 다수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노르망디의 역사는 정복자로 도착한 바이킹들이 어떻게 유럽 사회에 통합되어 강력한 공국을 건설하고 유럽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들의 호전성, 조직력, 그리고 적응력은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노르망디는 스칸디나비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문화의 융합이 어떻게 새롭고 역동적인 문명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사산적에서 공작과 왕으로 성장한 그들의 여정은 지혜와 힘, 그리고 끊임없는 진화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유럽 역사에 주목할 만한 한 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바이킹 시대는 단순히 원정과 정복의 시대가 아니라 활발한 무역과 숙련된 기술이 발달했던 시대였습니다. 바이킹의 경제는 사회를 지탱하고 다른 문화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농업은 경제의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땅은 항상 비옥하지는 않았지만 보리와 호밀 같은 곡물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했습니다. 농업은 대다수 주민의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활동도 활발히 수행했습니다. 어업과 사냥은 특히 해안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고기든 물개든 해산물은 식량과 가죽, 지방과 같은 귀중한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삼림 동물을 사냥하면 모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은 무역과 공해였습니다. 바이킹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먼 곳의 땅과도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숙련된 항해사였으며 그들의 롱십, 길고 좁은 배는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물자 수송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에서 구할 수 없는 물자와 교환하기 위해 긴 항해를 떠났습니다. 바이킹들이 시장에서 주로 거래했던 상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귀중한 천연자원이었습니다. 북부 숲에서 채취한 모피는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여우, 흑담비, 담비가죽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또한 순록불, 뼈, 가죽을 거래했습니다. 약탈로 잡은 노예는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예 무역은 당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은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숙련된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수요가 많은 물품들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대장장이였습니다. 바이킹들은 뛰어난 무기 장인으로 검, 도끼, 칼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도 많았습니다. 제작에 사용된 철은 늪지대 광석에서 채굴되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무기 외에도 칼, 도끼, 못,
스테이플러와 같은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데는 뛰어난 기술과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공예는 목공이었습니다. 배와 집은 물론 가구, 접시, 장난까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내구성 있고 아름다운 나무 제품을 만드는데 진정한 달인이었습니다. 직물 생산 또한 발전했습니다. 여성들은 양모와 아마를 찾고 리넨을 짜서 옷, 돛, 가방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며 자수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뼈와 뿔을 가공하는 것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빗, 단추, 칼자루,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보석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바이킹들은 보석을 사랑했고 장인들은 우아한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를 제작했습니다. 금, 은, 청동이 사용되었습니다. 보석에는 가넷과 같은 준보석이나 유리가 상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석의 문양은 종종 그들의 신화와 세계관을 반영했습니다. 바이킹의 교역로는 광활하고 넓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제도, 프랑스, 게르만족의 땅, 심지어 동유럽과도 교역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스칸디나비아와 비잔틴 제국, 그리고 아랍 칼리프국을 연결하는 유명한 바랑기아 그리스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현대 독일의 헤데비, 스웨덴 비오르크 섬의 비르카, 노르웨이의 가오판과 같은 주요 무역 중심지는 당대의 진정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 상품, 정보, 그리고 문화적 업적을 교환했습니다. 이 시장들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초기 바이킹 시대의 화폐 제도는 후대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교환 수단은 은과 금괴, 그리고 녹여낼 수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소위 은 경제를 사용했는데 은의 무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무역로를 통해 스칸디나비아로 들어온 아랍 디르함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점차 무역이 발전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스칸디나비아는 자체 동전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디자인을 모방한 최초의 동전은 9세기에 등장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무역을 통해 고국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와인, 소금, 유리, 비단, 향신료는 물론 무기와 보석류를 수입했습니다. 무약과 공예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직물 생산, 자수, 도자기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이킹 경제는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무역망을 구축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번영할 수 있도록 했고 유럽의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무역 원정은 상품, 사상,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의 문화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대장간부터 보석 제작까지 다양한 공예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한 바이킹은 유럽 예술과 공예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전 섹션에서는 무역과 공예, 그리고 바이킹들이 어떻게 경제를 구축하고 교류를 통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삶의 핵심인 사회와 문화를 깊이 파고들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법이 그들을 지배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킹 사회는 매우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각 구상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수장에는 얄 또는 왕이 섰는데 그의 권력은 대개 세습되었지만 그의 힘, 지혜,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능력에도 좌우되었습니다. 그의 아래에는 자유민, 즉 본더 또는 욤스비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주, 전사, 상인, 장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핵심을 이루었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을 집행하는 민회와 같은 여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민회는 매우 중요한 제도였으며 모든 자유민이 목소리를 내고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장소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하위 계층에는 트렐, 즉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이거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렐은 가장 힘든 노동을 했지만 다른 문화권의 노예들과 달리 그들의 상황이 항상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자유를 얻거나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법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관습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상당히 가혹했지만 공정했습니다. 살인에는 혈전이 부과되었지만 사망자의 가족에게 금전적 보상인 베르겔트를 지불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겔트의 규모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백작을 살해하면 일반 노예를 죽인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추방이나 벌금과 같은 다른 처벌도 존재했습니다. 가족은 바이킹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의 수장, 대개 남성은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안녕에 대한 책임도 졌습니다.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 당시 다른 많은 유럽 문화권의 여성들에 비해 상당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성은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소유했으며 심지어 이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미망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 종교는 다신교였으며 다신교 신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종교였습니다. 주요 신으로는 지혜, 전쟁, 마법의 신이자 모든 신의 아버지인 오딘, 천둥과 번개의 신이자 인간과 에시르족의 수호자인 토르, 그리고 사랑과 아름다움, 풍요의 여신 프레이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의 운명과 역할을 가진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이킹 신화는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거인 이미르의 몸에서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세계수 이그드라실로 연결된 9개의 세계, 신과 거인의 싸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인 라그나로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와 이야기들은 즐거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 명예, 충성심을 가르치는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바이킹의 세계관과 삶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전투에서 죽는 것은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는데 전사의 영혼이 오딘의 둥전인 발할라에 들어가 영웅들이 만찬을 즐기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바이킹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24개의 기호로 구성된 고대 문자인 룬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각 룬은 음성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룬 문자는 돌, 무기, 장신구에 새겨졌으며 비문, 주문, 점술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룬 문자는 엘더 푸타르크입니다.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룬 문자는 점차 라틴 문자로 대체되기 시작했지만 그 흔적은 언어와 문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이킹 예술은 종교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표현력, 역동성,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애정이 특징이었습니다. 나무와 뼈 조각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바이킹들은 집, 배, 무기, 그리고 생활용품을 정교한 문양, 동물 묘사, 그리고 신화 속 생물들로 장식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양식 중 하나는 보르 양식으로 동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기하학적 문양이 특징입니다. 이후 옐린지 양식이 발전했는데 이는 기독교의 영향을 반영하는 더욱 사실적인 동물 묘사와 십자형 요소를 특징으로 합니다. 바이킹 대장장이와 보석상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무기와 장신구, 팔찌, 목걸이, 브로치를 제작했습니다. 금박, 은도금, 상감세공 기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장식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지위를 드러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궁정 시인인 스칼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기리는 찬양의 노래를 작곡하고 그들의 공적을 묘사하며 영웅, 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사시인 사가를 썼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사가들은 바이킹의 삶, 관습, 신앙에 대한 귀중한 지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사회는 살아 숨쉬며 진화하는 유기체였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부 과정과 외부 접촉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법, 관습, 신념,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독특한 특징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이킹을 전사와 선원으로 기억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가족을 이루었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강력한 정복자로만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기쁨과 슬픔, 포부, 꿈을 가진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젊고 별들이 더 가까이 느껴졌던 고대, 유럽 북부 지역은 위대한 선원과 전사들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이킹들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아직도 전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정교한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생활용품으로 삶을 장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공예 기술, 시, 그리고 신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부족의 수장에 섰던 이들, 그 시대의 역사에 금빛 글씨로 이름이 새겨진 이들에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형성한 전설적인 족장이자 왕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하면서도 아마도 가장 신화적인 인물 중 하나는 라그나르 로스브로크입니다. 털복숭이 바지의 라그나르라는 뜻의 그의 이름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정확한 생애와 실제 존재 기간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가는 그를 강력한 전사, 용감한 선원, 그리고 현명한 통치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가장 먼 곳까지 약탈했다고 전해집니다. 괴물 사냥이든 적과의 전투든 그의 업적은 수많은 이야기의 토대가 되었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튼튼한 나무집에 살았는데 대개 잔디 지붕이 얹혀 있었습니다. 땅은 생계를 책임졌지만 바다와 강은 식량과 이동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식단은 단순했습니다. 곡물죽, 생선, 고기, 채소, 그리고 열매들이었죠. 옷은 양모와 리넨으로 만들어졌고 자수와 금속 버클로 장식되었습니다. 삶은 자연, 한 해의 리듬, 그리고 고대 신들에 대한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과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삶에서 라그나르와 같은 인물들은 힘, 행운, 그리고 지혜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라그나르 로스브로크의 아들들 사이에서 이바르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의 별명 뼈 없는은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뼈를 약화시키는 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그의 교활함과 다른 이들이 뚫을 수 없는 곳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바르는 8세기에 영국을 침략한 데이교도 군대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종종 바이킹 시대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린디스판 수도원의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바르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인노로 알려진 영국의 상당 부분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바르의 삶은 다른 족장들처럼 끊임없는 이동, 전투, 그리고 협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힘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도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아직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초의 왕들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북쪽의 험난한 땅, 붉은 에릭이 살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는 그린란드에 정착지를 세운 최초의 북유럽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용기, 인내,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살인사건 이후 아이슬란드를 떠나야만 했던 에릭은 서쪽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 해안을 탐험했고 돌아와서는 동포들을 설득하여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착민을 유치하기 위해 그 땅에 녹색 땅을 뜻하는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린란드 정착민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기후는 춥고 자원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붉은 에릭은 그린란드 식민지의 설립자 중 한 명이 되어 북방 탐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쪽 훗날 노르웨이가 될 땅에는 성인 올라프가 살았습니다. 그는 11세기 노르웨이의 왕으로 노르웨이의 기독교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권력 다툼과 전쟁으로 점철되었고 결국 1021년 스티클레스타드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그는 시성되어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성인 올라프는 그 시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이교도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회, 법률, 그리고 문화를 변화시킨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전사이자 통치자였던 올라프는 또한 새로운 신앙의 옹호자가 되어 그 깃발 아래 나라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치 권력과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그나르 로스브루크, 이바르 더 본리스, 에리크 더 레드, 그리고 올라프 더 세인트는 바이킹 시대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전사, 선원, 통치자, 그리고 탐험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험과 모험, 그리고 위대한 업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념, 열정, 그리고 포부를 가진 당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바이킹 시대 자체뿐 아니라 인류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지평을 열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했던 원동력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격동의 사건들과 위대한 업적들로 가득했던 바이킹 시대는 점차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대담한 침략과 해외 영토 확장으로 시작된 이 시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 활기 넘치는 시대의 쇠퇴는 스칸디나비아 사회 구조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깊이 뿌리 박힌 복잡한 요소들 때문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확장주의적 열망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기독교화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8세기 초에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10세기와 11세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을 강화하고 왕국을 유럽 기독교 공동체에 통합하고자 했던 왕들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앙을 영적 쇄신뿐만 아니라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고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제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르웨이에서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한 명은 성인 올라프였습니다. 11세기 초에 시작된 그의 통치는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올라프는 이교도 잔재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웠고 이교도 사원을 파괴하고 규회를 건립했습니다. 구교 신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력은 점차 기독교가 노르웨이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1021년 스티클레스타드 전투에서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기는 했지만 순교자이자 성인으로서 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여 기독교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기독교화 과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하랄 블루투스와 같은 왕들은 이 새로운 신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10세기에 재위했던 하랄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를 건설하기 시작한 최초의 덴마크 왕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덴마크가 기독교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범유럽 정치 및 문화 체제에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스웨덴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10세기 후반과 11세기 초에 재위했던 올라프 스웨트쿠능 왕은 기독교로 개종한 최초의 스웨덴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시그투나에 스웨덴 최초의 주교구를 설립했습니다. 이교도 신앙은 오랫동안 특히 시골 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었지만 기독교는 점차 왕족과 귀족의 종교가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 기반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화는 새로운 종교적 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법률,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까지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와 함께 유럽 문화의 요소들이 스칸디나비아에 침투했습니다. 라틴 문자, 새로운 건축 양식,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점차 유럽의 다른 지역과 가까워졌고 길고 위험한 탐험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 쇠퇴에 기여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민족 국가의 형성이었습니다. 중세 초기 스칸디나비아는 대체로 서로 다른 부족 집단과 작은 왕국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족장들의 권력은 지역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고 요새가 건설되고 행정 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이렇게 분산된 영토들은 더 크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르웨이에서는 성인 올라프가 국가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된 왕권과 국가 법률을 확립하려는 그의 노력은 노르웨이를 단순한 부족연합이 아닌 통일된 왕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왕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국경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민족 국가의 형성은 바이킹의 확장에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중앙 집권적 권력은 더 큰 국내적 안정을 요구했습니다. 왕들은 신민들이 위험한 원정에 나서기보다는 국내에 남아 농업, 수공예, 무역에 종사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개별 지도자들의 부와 자기 확신의 수단이었던 원정이 이제는 국내적 안정과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강력한 민족 국가의 등장은 이전에는 바이킹의 약탈에 취약했던 지역이 이제 실질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때 바이킹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던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유럽 왕국들은 이제 더욱 조직적인 육군과 해군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방어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킹이 영국을 지배했던 시기 이후 앵글로색슨 왕국들은 연합하여 잃어버린 영토를 점차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더 큰 국가 체제의 일부가 된 바이킹들 스스로도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로서의 침략자에서 농부, 상인, 장인, 그리고 때로는 유랍 군주를 섬기는 기사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족은 프랑스 봉건 제도에 편입되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고 11세기에는 정보광 윌리엄의 지휘 아래 영국까지 정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칸디나비아 전사 정신의 두드러진 발현이었지만 당시 부상하던 유럽 봉건 세계의 틀 안에서 일어났으며 고대의 의미에서 바이킹의 독자적인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 변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내 무역과 유럽의 다른 지역과의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던 약탈은 점차 더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교역로는 더욱 안전해졌고 도시는 성장하여 새로운 수익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바이킹 시대의 쇠퇴는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사회 내부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 모두에서 일어난 심오한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기독교화, 민족국가 형성, 유럽 왕국들의 방어력 강화, 그리고 더욱 안정적인 경제체제의 발전 등 모든 요인들이 영웅적이지만 종종 파괴적인 바이킹 원정을 다른 형태의 활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종말이 스칸디나비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스칸디나비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고 스칸디나비아는 유럽 문명에 온전히 참여하여 발전에 고유한 기여를 했습니다. 바이킹의 유산, 즉 그들의 용기, 항해 기술, 예술, 그리고 문화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새로운 맥락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약탈의 시대에서 국가 형성과 유럽 공동체로의 통합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안정, 질서, 그리고 번영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역사 발전 단계였습니다.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바이킹 시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유산은 마치 깊은 뿌리처럼
현대 사회에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하며 우리 삶의 가장 다양한 측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어의 소리, 지명의 윤곽, 우리 문화의 깊이, 심지어 유전자 코드에서도 그 유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는 스칸디나비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바이킹이 영국 제도에 활발하게 정착하던 시기에 덴마크어와 노르웨이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 피부, 달걀, 주다, 가져가다와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은 고대 노르드어에서 영어로 유입되었습니다. R, 먹다, 있다와 같은 흔한 동사조차도 고대 노르드어 에루에서 유래한 고대 영어 이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바이킹어가 영어의 전파를 통해 영국 제도 주민들의 언어,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같은 다른 언어에서도 그 영향이 눈에 띄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프린스, 앵커, path, 드라카, 후대에 차용되었지만 항해와 관련이 있음과 같은 단어는 스칸디나비아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사이에 오랜 무역과 문화적 유대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바이킹의 문화적 유산 역시 다면적입니다. 강력한 신, 용감한 영웅, 장대한 전투로 가득한 그들의 신화는 작가, 예술가, 영화 제작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딘, 토르, 로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라그나로크 이야기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 즉 용기, 명예, 운명, 그리고 지식 추구를 보여줍니다. 바이킹들이 사용했던 룬 문자는 단순히 글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법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룬 문자는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바이킹 문화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연구자와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와 금속 제품, 장신구, 배로 대표되는 바이킹 예술은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과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동물들이 서로 얽히고 복잡한 형태를 이루는 동물 양식과 같은 문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이킹이 지명에 미친 영향은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방문한 지역의 많은 지명에는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더비, 그림스비, 휘트비처럼 바이, 고대 노르드어로 마을 또는 정착지를 의미하는 로 끝나는 지명이 많습니다. 또한 스컨토프처럼 농장, 마을로 끝나는 지명이나 브레이스웨이트처럼 개간지, 초원로 끝나는 지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들은 덴마크와 노르드인 정착민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더블린, 워터퍼드, 리머릭과 같이 바이킹이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아일랜드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이 지명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더블린이라는 이름은 검은 웅덩이를 의미하는 고대 아일랜더 두블린에서 유래했지만 도시 자체는 바이킹이 무역항으로 건설했습니다. 동쪽의 러시아 영토에서는 바랑기아인과 관련된 이름인 바랑기아해, 지금의 발트해도 그들의 존재를 상기시켜줍니다. 바이킹의 유전적 유산 또한 현대 연구의 대상입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유럽인의 DNA를 분석하여 스칸디나비아인의 이주와 분산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바이킹의 확장 규모를 확인하고 수세기에 걸쳐 여러 민족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유전학 연구는 인류의 이주와 분산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고대 민족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이킹의 영향력이 물질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탐험 정신, 새로운 땅과 발견에 대한 열망, 용기와 진취성, 이 모든 것이 유럽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약탈과 약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역을 하고 정착지를 건설하고 인맥을 쌓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와 강을 따라 광활한 거리를 항해할 수 있게 해준 그들의 항해 기술은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고 사상과 상품의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이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뿔 달린 투구를 쓴 근엄한 전사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의 해석과 예술적 장작물에 가깝습니다. 실제 바이킹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일 뿐만 아니라 농부, 상인, 장인, 탐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 농사, 그리고 가문의 전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시족과 족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명예와 충성심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성문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법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신들의 만신전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종교는 그들의 세계관과 도덕 원칙을 형성했습니다. 바이킹은 유럽에 오랫동안 다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여러 유럽 국가의 형성, 무역과 항해의 발전,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우리의 언어, 지명,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이킹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탐구할 뿐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용기, 회복력, 지식 추구, 그리고 끊임없는 진보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북방의 각성과 함께 시작된 바이킹 시대는 시간의 흐름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며 무시무시한 전사들의 전설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사에 깊고 다면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람들의 기원, 대항해의 첫걸음, 새로운 땅 탐험, 무역로, 그리고 문화적 업적을 탐구하는 데 있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신화를 버리고 지난 세기의 관점에서 이 유산을 살펴보고 그들의 진정한 공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이미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기 연대기에서 무시무시한 약탈자로 묘사되었던 바이킹의 모습부터 19세기의 낭만적인 영웅, 그리고 현대 영화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는 고유한 미묘함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 시대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숙련된 선원들이었으며 그들의 배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선견지명 있는 무역상들이었고 그들의 상품과 사상은 먼 나라들을 연결하여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그들은 재능 있는 장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제품은 여전히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형성에 그들이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데인로어를 만들어 깊은 족적을 남겼는데 이는 훗날 영국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롤로가 이끄는 노르만족이 노르만디 공국을 세웠는데 이는 1160년 노르만족의 영국 정복을 포함한 이후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그들의 존재는 도시 형성과 무역관계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유럽의 강들을 짜라 바랑기아인에서 그리스인까지 이어진 바이킹 루트는 스칸디나비아와 비잔티움 그리고 아랍 칼리파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를 열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풍요로움, 동방 상품, 기술, 심지어 종교 사상의 전파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자르 카간국과 비잔틴 제국과 같은 강력한 세력들과의 관계는 바이킹이 다른 문명과 교류하는 방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부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회는 선진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법, 관습, 시족제도,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그들의 삶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풍부한 신화와 신들의 만신전을 지닌 종교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삶, 죽음,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정의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신화적 주제를 모두 반영하는 예술 형태인 룬 문자는 그들의 심오한 정신적, 문화적 삶을 증언합니다. 라그나르 로스브로크, 이바르 더 본리스, 에릭 더 레드, 올라프 더 세인트와 같은 전설적인 지도자들은 역사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록 전설에 가려져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지도력, 정복, 그리고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선견자였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세기에 시작된 스칸디나비아의 기독교화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유럽의 다른 지역과의 통합을 촉진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내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민족 국가가 형성되면서 정치적 지형 또한 변화하여 고립된 지역을 습격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현실성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뿌리를 둔 많은 단어와 표현을 가진 우리 언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명과 그들이 발견했거나 거주했던 장소의 이름에도 바이킹의 유산이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유럽 민족의 유전적 유산에서도 바이킹의 유산이 느껴지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긴밀하게 교류해왔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예술, 건축 디자인, 항해 기술, 이 모든 것이 범유럽 문화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바이킹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무시무시한 전사로만 보지 않고 개척자, 상인, 탐험가, 그리고 건설자로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해상 무역과 무역의 발전, 그리고 유럽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탐험, 역경 속에서의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먼 옛날의 시대조차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끊임없이 형성해 왔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킹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여러 현대 현상의 기원을 파악하며 수세기 동안 여러 민족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온 복잡한 연결망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기와 발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여정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으며, 이를 연구함으로써 평화와 우리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화에서 벗어나 역사적 진실로 물든 이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평화와 깊은 이해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